자,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해야 될 게 생물의 분류하는 거죠. 생물의 분류, 생물 분류. 우리 교과서로 치면 이게 166쪽에 있는 겁니다. 166쪽 생물의 분류. 생물 162쪽부터 있네요. 분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분류하기부터 해볼게요. 생물의 분류를 할 때는 생물은 비슷한 어떤 외모, 비슷한 생태 환경 또는 비슷한 번식 방법 이런 것들로 나눕니다. 구조적으로 나눠도 돼요. 생긴 모양을 보고 나눠도 되고요. 골격을 보고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해도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가 또는 물속에 있는가 또는 뭐 골격이 있나 골격이 없나 화학적인 특징을 해도 돼요. 화학적인 특징이라는 얘기는 배설을 할 때 다른 게 있죠. 배설을 한다는 얘기는 요소로 내버리느냐, 요산으로 내버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유전적인 특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네 가지입니다. 필요한 생물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특정한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요. 생물 사이의 유연 관계, 그 사이에 어떤 친척 관계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목적, 그러면 여기 네 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보다는 분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분류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건 없습니다.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보고요. 분류하는 단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단계는 개, 동물계, 식물계, 개, 문, 척추동물이냐, 척추동물 문, 부척동물 문, 강, 포유강, 목, 식용목, 뭐 이런 거지. 개과 속과 고양이, 속, 개, 속, 고양이, 속, 종, 개냐, 고양이. 큰 것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특징이 하나 있죠. 가끔 제가 시험을 했던 게 하나 있죠. 지금 1학기 기말고사 했는데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나 있습니다. 자연 분류하고 인위 분류가 있습니다. 자연 분류는 그 생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생물 그 자체의 특징만 가지고 나눠요. 그 생물이 골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생물이 뭐 척추가 있나 없냐 이런 얘기죠.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아가미가 있는가 없는가, 진러미가 있나, 알로 태어나나, 뭐 새끼를 낳나 이런 것들은 자연분류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자연분류입니다. 인위분류는 사람이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물론 농업이나 업에는 많이 쓰지만 먹을 수 있냐, 식용이냐 아니냐, 또 약용이 되냐 안 되냐, 또는 뭐 육지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 육지에 사느냐, 물에 사느냐, 이런 차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기준 따라 나누면 인위분류예요. 자연분류는, 이거는 생긴 그 모양 그대로 따지는 분류입니다. 자연분류를 하든 인위분류를 하든 그 분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동물과 식물 이렇게 나누죠. 동물은, 동물의 정의부터 하고 가야죠. 그죠? 동물의 분류. 우리 교과서 천천히 해봐야죠. 교과서 166쪽 주변의 동물 분류하기. 나는 좀 프린터도 한번 보시고요. 동물에는 기준이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생물을 먹어서 영양분을 취하면 동물 그럽니다. 여기서는 주로입니다. 절대로 광합성 못합니다. 동물이 광합성하면 그건 동물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스로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한 자리에 붙어가지고 운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체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한 자리에 서가지고 팔이라든가 어떤 사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유자주 움직일 수 있으면 전부 동물에 들어갑니다. 동물은 크게 이렇게 나눌 때 뭐로 나눕니까? 척추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나누죠. 분류할 때 기준은 척추가 있는가 없는가, 척추의 이동. 번식법. 번식한다는 얘기는 알로 낳는가 또는 새끼로 낳는가. 체온이 있는가, 체온이 항상 일정한 체온이 있는가.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36.5도에서 더하기 빼기 1도가 정상이라고 그래요. 37.5도 이상 넘어가면 사람 열이 난다고 그러고요. 35.5도 이하로 내려가면 손발이 차집니다. 호흡기간. 어떤 학생이 그러네요. 선생님 여기서 물론 제 손은 이거는 현재 추우니까 한 30, 한 2, 3도 될 겁니다. 그럼 저는 아픈가요? 그건 아닙니다. 36.5도는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심장의 온도죠. 이 심장의 온도가 몇 도냐 하는 거죠.
척추가 있으면 척추동물, 척추가 없으면 무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번식하는 방법으로 가져오겠다 하면 알을 낳으면 난생, 새끼를 낳으면 태생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이런 거 있었고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은 동물을 분류할 때 항상 이 학생들이나 저나 혼동하기 쉬운 게요. 척추동물이 많습니까? 무척추동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무척추동물이 많습니다. 전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이 무척추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사람이고 물고기고 소, 돼지, 닭, 오리, 개, 고양이니까 척추동물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동물의 대부분은 무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은 무척추동물에 비하면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그리고 무척추동물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절지동물, 메뚜기, 파리, 가재, 새우. 메뚜기, 파리 같으면 곤충이라고 그러죠. 가재, 새우면 껍데기가 딱딱하다 해서 각각류 합쳐서 절지동물. 조개, 키조개, 말조개, 대합, 홍합 하는 조개, 연체동물, 오징어, 꼴뚜기, 문어 이런 거죠. 지렁이, 환영동물, 거머리도 환영, 강자, 편형동물, 급히동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무척추동물은 사는 곳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른 생물의 몸속에도 살아요. 기생충이죠. 플라나리아 같은 편형동물 쪽이죠. 예, 한번 봐주세요. 척추동물은 위에 거에 비하면 이 골격이 있어요. 골격이 있다 보니까 척추가 있다. 동물 무리로 몸의 좌우 대칭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척추동물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죠. 어류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외우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우리 시험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났었죠? 지난번에 고양이 났었죠. 고양이는 뼈대가 있나요? 뼈대가 있죠. 골격이 있으니까 척추동물이고요. 고양이는 새끼를 낳죠. 포유동물이죠. 그렇죠? 고양이는 온몸에 털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털이 있는 포유동물이고요. 고양이는 온몸에 뭐가 있어요? 호흡은 몰라요. 물속에서 하나요? 물 바깥에서 하나요? 물 바깥에서 하죠.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해로 있는 거죠. 그렇죠? 고양이는 생각 잘 해보세요. 뭘 먹죠? 고기를 먹죠. 그럼 육식동물이죠. 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니까 뭘 낳아요? 새끼를 낳으니까 태생이죠. 그래서 분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해볼까요? 고양이하고 여기 있는 뭐 해볼까요? 고양이하고 닭 해볼까요? 고양이나 닭은 둘 다 척추가 있으니까 척추동물입니다. 닭은 알을 낳죠. 그럼 얘는 난생이고요. 닭은 알을 낳으니까 난생, 고양이는 태생이죠. 닭은 알을 낳고 나서 뭘 먹여요? 모이를 먹죠. 그렇죠? 고양이는 먹고 태어나면서 뭘 먹어요? 젖을 먹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유동물이라고 하고요. 닭은 난생, 날 수 있으니까 조유 이렇게 부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간단한 차이 한번 봐두시고요. 식물의 분류, 우리 교과서로 치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17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식물의 분류는 식물의 정의부터 해야 되죠. 식물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죠. 연극체가 있으면 식물이고요.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또는 이동성은 없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못 움직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 신체 일부를 뻗게 한다거나 움직인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재로 식물이 이루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물은 연극체가 있고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식물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물론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뭘로 나눕니까? 종자식물, 포자식물로 나눕니다. 종자식물, 포자식물로 나눕니다. 종자식물, 포자식물로 나눌 때 나누는 기준은 꽃입니다. 꽃이 피면 종자식물, 꽃이 안 피면 포자식물이라고 합니다. 포자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사리로 대표되는 양수식물, 이끼로 대표되는 성태식물 두 개 있습니다. 종자식물은 소키식물과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은 주로 소나무, 소철 하는 게 있죠. 잣나무, 전나무, 송백류라고 그러죠.
속시식물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떡잎이 2개 있는 쌍떡잎 식물, 떡잎 1개 있는 맷떡잎 식물. 속시식물은 씨방이 있고요. 거시식물은 씨방이 없습니다. 종자식물은 씨가 있다는 얘기죠. 꽃이 피고 씨가 있으면 종자식물, 꽃이 안 피고 포자를 만들면 포자식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좀 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또 시험에 냈던 게 있죠. 시험에 냈었던 건 뭘 했어요? 사과를 했었죠. 사과는 꽃이 핍니까? 예, 꽃이 핍니다. 그래서 종자식물이죠. 두 번째, 사과는 열매가 맺고 꽃이 피니까 종자식물입니다. 두 번째는 밑씨가 있습니까? 사과 밑씨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속씨식물이죠. 자선, 자나무 열매죠. 자선 꽃이 피니까 역시 종자식물입니다. 씨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방이 없고 씨방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겉씨식물입니다. 자선, 종자식물이고 겉씨식물입니다. 자, 고사리 볼까요? 육개장에 고사리 들어가죠. 그렇죠? 고사리는 꽃이 핍니까? 꽃이 안 핍니다. 그럼 뭡니까? 포자식물이죠. 포자식물입니다. 고사리는 눈에 띌 만큼 큽니까? 즉 반다발이 있어가지고 길게 위로 자랍니까? 예, 자라죠. 그래서 양치식물입니다. 선태식물은 우산 입기, 솔 입기 하는 것들인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발밑에 깔립니다. 속시식물, 겉시식물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도 가끔 냈었죠. 웹떡잎식물이고요. 그리고 떡잎이 한 장, 잎맥은 나란히, 반다발은 불규칙적이고요. 뿌리 모양은 수연 뿌리, 얘는 벼뿌리. 대나무, 옥수수입니다. 쌍떡잎식물은 떡잎수는 2장이고요. 잎맥은 그물맥이고요. 반다발은 규칙적이고 뿌리 모양은 원뿌리, 겹뿌리, 진달래, 민들레 대부분의 나무다. 관과벌이 있습니다.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라는 얘기는 형성층이 없다는 얘기고요. 규칙적이라는 얘기는 형성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나무가 왜 나이테가 없느냐? 정답이 간단하죠. 관과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려야 되죠. 이제까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의 분류. 동물은 척추가 있는가 없는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알에서 태어나는가, 새끼로 태어나는가, 젖을 먹이는가, 젖을 안 먹이는가, 물에 사는가, 육지에 사는가. 죄송합니다. 아가미가 있는가, 아가미가 없이 허파가 있는가, 이렇게 분류하고요. 식물은 꽃이 피나 안 피나 이렇게 분류했죠. 관과벌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꽃이 피냐 안 피냐를 가지고 관과벌이 있냐 쓰면 양치식물, 없으면 선태식물. 꽃이 피는 것들은 속씨가 있느냐, 속씨, 즉 밑씨가 속씨가 이렇게 쌓여있는, 씨방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속씨식물, 씨방이 없이 노출되어 있으면 겉씨식물. 떡잎이 2장이면 쌍떡잎식물, 떡잎이 1장이면 웹떡잎식물. 한 페이지 또 넘겨볼게요. 우리 교과서 174쪽 가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생물의 종다양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많고 적은 정도를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종다양성은 크다라는 의미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작다라는 의미는 몇 안 되는 생물이 산다. 저기서 몇 안 되는 생물을 그렸을 때 개체 수가 아닙니다. 종류의 수입니다. 사람은 인종, 한 종입니다.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인종입니다. 흑인종, 백인종으로 틀려요. 사람은 인종 하나입니다. 종이 많아야 안정합니다. 사람은 이 두 번째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얘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사람도 생태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생태계에 기대서 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도 전부 생태계에서 얻어오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은 인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것들도 서로 연관이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도도와 카바리아새 하는 것들입니다. 도도는 새고요. 카바리아는 나무인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 열매를 먹어줘야
먹어줘가지고 대충 소화를 시켜요. 카바리아 열매가 싹이 튼다. 이런 겁니다. 전혀 무관한 것들이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한 페이지 뒤로 쭉 넘기면 교과서 176쪽 가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176쪽 가시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생물체를 구성하고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냐? 세포입니다. 세포는 구조와 기능의 최소 단위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생물체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포의 모양이 어떤 모양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포의 발견, 후크가 발견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간을 좀 줄게요. 이건 외우세요. 세포 부분에서 시험 나오는 이게 나옵니다. 식물세포고요. 동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들은 굵게 이렇게 표시해놨죠. 어떤 학생이 에코가 동물에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병든 동물이나 아플 때 있어요. 세포벽 간단하고요. 영역체 광합성하는 것. 외우세요. 시험에는 이 자체가 그림으로 시험을 냅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기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외우세요. 한 1분 외우세요. 핵, 세포막, 세포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시간 줄게요. 자, 외우세요. 자, 다 외웠나요? 동물세포에는 엽록체, 세포벽, 액포가 없습니다.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동물세포에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엽록체, 세포벽, 액포 세 개를 다 짝지운 경우도 있고요. 보통 두 개씩 짝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있죠. 모든 식물세포에게 다 엽록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물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뭐냐? 엽록체하고 세포벽입니다. 기억 두 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갈게요. 세포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모양과 크기는 한 생물체 내에서도 다릅니다. 신경세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적혈구, 백혈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혈액세포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광학현미경으로 보입니다. 세포 관찰할 때는 100%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난자, 전자는 생식기에 있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랬죠. 뭐라고요? 세포가 뭐라고요? 구조와 기능의 단위다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가장 작은 세포는 신경세포일 거고요. 아마 가장 큰 세포는 생식세포 중에 난자일 겁니다. 난자 중에 제일 큰 거는 이 파도알이 제일 커요. 한 10cm 정도 돼요. 여러분 참외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세포 관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망원경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세포요?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있다 그랬죠. 식물세포를 볼 때는 보통 붉은색 염료, 아세트산카민을 쓰고요. 동물세포를 볼 때는 보통 메틸렌 블루하는 걸 씁니다. 식물세포는 가장 관찰하기 좋은 것들이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 갖다 놓고요. 아세트산카민 뿌리고요. 이 학생의 구강을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칠해서 메틸렌 블루 한 방울 뿌리면 색깔이 나오죠. 아세트산카민은 붉은색이고요. 메틸렌 블루는 푸른색이에요.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양파의 포 P세포입니다. 격자무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식물세포고요. 지멋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동물세포고 이것들이 핵이 여기 굵은 것들이 핵입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포는 약간 염색약이 좀 과하죠. 좀 쫙 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들여다보면 핵도 있고요. 각자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동물은 구조와 기능에 다르니까 동물세포는 굉장히 다양하죠. 뼈를 만드는 세포, 골수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다 다릅니다. 피부 모양 다릅니다. 물론 식물도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세포를 들여다볼 때는 우리 교과서 178쪽 한번 펴보세요. 현미경 꼭 사용법 익히셔야죠. 현미경 사용법 익혀야 우리가 자유자재로 우리가 원하는 세포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잘 익히시고요. 178쪽에 나오는 현미경 사용법 제가 해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니까 한 번씩들 꼭 읽어보시고 익히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현미경에서는 물어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작동 순서입니다. 어떻게 쓸래? 하는 겁니다. 프레파라트를 준비한다. 재물대 위에 올려놓는다. 재물대를 밑으로 내린다. 자, 광원장치를 켠다. 광원장치를 빛을 조절한다. 재물대를 위로 올리면서 상을 찾는다. 조동나사가죠. 미동나사로 모양을 선명하게 본다. 그게 한 개고요. 두 번째는 배율이 얼마냐? 대물렌즈, 저반렌즈 곱하면 되죠. 대물렌즈가 10, 대물렌즈가 10, 그럼 100 이렇게 된다 그랬죠. 배율 찾는 거. 한 번씩 꼭 봐두시기 바라고요. 명칭도 익혀두시면 참 고맙습니다. 자, 이 뒤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우리 교과서 106쪽에 가십니까? 184쪽 가시면 생물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개구리 해부하는 모양 되어 있죠. 자, 개구리 해부. 째는 순서. 가끔은 이 개구리 해부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위로 쫙 1번, 2번 밑에 것부터 잽니다. 발쪽부터 3번, 4번, 5번. 자, 개구리 해부하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개구리를 해부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폐, 심장, 양쪽에 있는 간, 그다음 뭐죠? 쓸개, 소장, 난소, 대장, 위, 방광 이런 게 됩니다. 자, 이름 한번 보는데 역시 1분. 자, 1분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좀 외우세요. 다 들여봤나요? 여기서는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낼지는 모르겠네요. 뭐 낸다 그러면 저기 개구리 입에다가 빨대 집어넣고 불면 어디가 부풀어 오겠습니까? 폐가 부풀어 오겠죠. 그렇죠? 먹은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 위를 잘라가지고 보면 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험용으로 쓰고 있는 개구리는 며칠 굶어가지고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개구리는 골격이 있으니까 개구리는 척추 동물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폐가 있고 아가미호, 즉 물을 떠나서 못 사는 생물이니까 얘들은 양서류죠. 그리고 꼬맹이 때, 즉 올챙이일 때는 물에서 사는 오리온 같은 모양이죠. 아가미로 하고요. 커가지고는 폐와 피부로 호흡하는 양서류죠. 알을 낳으니까 난생이고요. 그렇죠? 척추가 있으니까 척추 동물이 되겠죠. 생물이 다양한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물과 식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르고요. 한 생물체 내에서도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육세포, 골격세포, 신경세포, 피부세포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코끼리하고 쥐하고 농담 삼아 있는 소리 하죠. 기본적으로 코끼리하고 쥐하고의 세포의 크기는 같습니다. 세포의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개수는 코끼리가 많아요.
개수는 많습니다. 코끼리가 많고요. 쥐가 적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있냐, 다세포 생물이 있느냐, 뭐 이런 데도 있겠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단계는 뭘로 구합니까? 세포, 가장 최소 단위가 세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직, 조직계,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물을 구성하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죠. 여기까지 하고 끝내줄게요. 자, 힘내세요. 동물하고 생물을 구성할 때는 가장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라고 그래요. 피부 세포가 있죠. 이 피부 세포가 쭉 모여있으면 피부 조직이에요. 근데 그 조직이 또 모여있으면 그걸 조직계라고 하는데 식물에게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직계는 식물에게만 있어요. 조직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식물에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조직계는 식물에게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광합성을 했으니까 광합성 하는 조직은 어디에서 합니까? 광합성은 잎에서 하죠. 그럼 잎에는 영역체들, 책상 조직, 해면 조직 아닌 조직들이 있잖아요. 책상 조직, 해면 조직, 그 다음 뭐 있어요? 공변세포, 옆에 나온 물관, 체관이 같이 있는 잎맥, 그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게 잎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직계라고 그래요. 조직계가 모여있는 게 조직기관이죠. 식물에서는 잎이죠. 그래서 잎은 무슨 기관입니까? 광합성 기관이죠. 기억나시나요? 광합성 기관이에요. 자, 조직계는 식물에 있어요. 기관은 조직이 모여 특수한 기능을 합니다. 기관입니다. 호흡기관, 우리 호흡기관. 근데 호흡은 지 혼자 못해요.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어요. 식물에게는 없어요. 개체는 물론 다 있겠죠. 자, 세 번째. 기관끼리 모여가지고 쭉 붙어가지고 개체를 만들면 식물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기관만 있다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기능을 못합니다. 자, 해볼게요. 호흡기관이 뭐라 그랬죠? 호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밑에 있는 게 호파가 있잖아요. 호파는 자체로 근육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밑에는 횡격막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관계가 필요해요. 횡격막도 움직여야 되고요. 횡격막은 누가 움직여요? 두뇌에 있는 자율신경이 움직이죠. 횡격막이 움직이니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되죠? 심장이 같이 박자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관 한 개가 되고 어떤 일 한 개, 호흡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동물은 기관 한 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들러붙어야 되죠. 그 기관을 가지고 기관계라고 부르죠. 되겠습니까? 기관계. 그래서 호흡기관계라고 부르죠. 병원 가시면 돼서 호흡기내과 뭐 이렇게 보죠. 호파만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목구멍도 호흡기내과고 여기는 기관지도 호흡기내과에 들어가요. 자, 이런 것들이 기관계. 기관계는 동물에게만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설명해 놓은 게 밑에 나오는 이것들이죠.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5단 1학기 다 했는데요. 동물, 식물, 분류죠. 분류를 왜 합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한번 3가지인가 4가지 있으니까 보시고요. 동물의 분류하는 기준 다르고요. 식물 분류하는 기준 달랐죠.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날 시간이 1시간 정도 더 남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나머지 학생들도 역시 문제 열심히 푸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